다음 학기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학생이 오더니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왔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자 인터뷰를 다 취소를 시켜버려가지고 그러면 언제쯤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하대하니까 예정이 없대요. 지금 결정된 스케줄이 아예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 비자 취소를 왜 하게 되었나, 대학에서의 어떤 서로 다른, 예전에는 내가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표현이 가능했고 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잘못 말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회가 좀 돼버린 것 같아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미국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멕시코계 커뮤니티가 특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LA에 거의 500만 명에 가까운 멕시코 사람,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멕시코계 사람, 멕시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 하면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멕시칸들한테는 LA가 어떤 곳인가, 잃어버린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멕시코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경을 넘어온 게 아니고 국경이 우리를 넘어왔다고 라고 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땅을 뺏겨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됐을 뿐이지. 그래서 1848년에 이제 미국한테 땅을 뺏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겨져 가지고 이제 미국 시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 많은 멕시칸들이 이제 2등 국민 취급을 받죠. 비백인들이 겪었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유색인종 이러면은 차별을 당하지 않았던 그룹들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때 멕시칸들이 차별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멕시칸들도 자기들이 받았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저항했던, 특히 그 시절이 어디였냐면 흑인들이 1960년대에 노력했을 때, 그때 지카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멕시카노 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원주민 말로 메지카노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따왔는지, 그래서 지카노 운동이라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차별받았던 멕시칸들의 권리 증진,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회복,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카노 운동을 펼칠 때 멕시칸들이 또 주장을 했던 게 뭐였냐면, 멕시코 영토를 반환하라 라고 했던 그런 운동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칸들한테는 이게 고유의, 역사적으로는 자기들의 땅이었다는, 근데 자기들 땅에서 누군가가 내 땅이야 라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차별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일제시대 때 겪었을 때 그런 정서가 좀 비슷하게 좀 많이 남아져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져 있고, 자,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회복력 있게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쌓아가면서 만들어 온 게 어떤 지카노로서의 어떤 정체성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뭔가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거죠. 왜냐면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 이러면은 멕시칸, 그리고 미국에 지금 마약 문제가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 마약 문제 끊임없이 악화시킨 게 누구냐 이러면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LA 지역의 멕시칸들, 특히나 멕시칸들 구역을 대상으로 이런 단속을 펼쳤을 때 멕시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치안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역사적 맥락하고 멕시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불신,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상황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떤 피해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에 주 방위군이 LA에 지금 투입돼가지고 이제 격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비춰지잖아요. 자, 이게 멕시칸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이제 떠올라지게 되냐면, 19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 사태 있잖아요. 로드니 킹 때문에 그때 우리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때 주지사,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주지사에 의해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위 사태, 폭력 사태가 진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멕시칸들이 뭐라고 느끼냐면은, 주 방위군이 그때 투입되었을 때 폭력을 진압하기보다는 소수 인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게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결과가 많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흑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히스패닉 계열, 특히 멕시칸들이 많았겠죠. 그들이 겪었던 감금, 투옥, 폭행,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라보는 멕시칸들한테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지금 불러일으켜 온다 라고 지금 느끼고, 자, 두 번째는 치안 명목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군사화 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LA에 경찰 병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 병력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해요.
이 히스패닉 커뮤니티, 멕시칸 커뮤니티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전체가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 집단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경찰 병력도 지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주방위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저 보는 측면도 있고 세 번째는 불법 이민자 단속이니까 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면 잡혀갈수록 이 커뮤니티 자체는 이제 붕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특히 히스패닉 계열의 불법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부모가 이제 불법 이민자가 됐잖아요. 근데 살다가 자식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는 불법 이민자인데 자식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그 부모들이 잡혀가지고 추방이 될 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자식들을 남겨놓고 갈래? 불안하면 데리고 가. 라고 했던 그런 반인권적인 그런 조치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들도 많이 있고 네 번째는 일종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을 이제 군사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폭동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다운타운 쪽, 도심지 쪽 그리고 저 페라마운트 멕시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이런 그 폭력 시위 사태들이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피해자는 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치거나 체포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뉴스에서 보면 자 멕시칸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직접적인 피해까지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보는 멕시칸들의 입장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멕시칸들 그 거주하는 집중된 지역이 이제 페라마운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페라마운트 지역에 어느 정도로 멕시칸들이 많이 사냐면 그 히스패닉 인구가 그 지역만 해도 한 82%가 된대요. 그럼 대다수가 멕시칸들입니다. 그래서 멕시칸들이 이제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LA를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제일 큰 한인타운이 어디 있죠? LA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그러면 코리아타운 옆에 보면 그 리틀 도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페라마운트 지역, 멕시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번에 그 연방 불법 이민자 단속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런데 멕시칸들에게는 이 페라마운트 지역이 하나의 어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카노 운동의 중심지이자 하나의 어떤 그런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그런 문화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어떤 자랑스러운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에 대한 어떤 상처를 좀 준 게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차별과 억압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까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하면 모자이크 같은 나라고 하잖아요. 뭐 다양성의 용광로 이러면 그 다양한 게 하나의 어떤 용광로처럼 녹아내려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미국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샐러드 보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어떤 다른 색깔, 맛, 재료들이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어떤 맛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샐러드를 창조해내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라고 해서 샐러드 보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거주 구역마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서로 다른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조화롭게 보이는가?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 따로 주로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은 따로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도시 외곽에 교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멕시칸들은 멕시칸들대로 따로 사는 그런 내가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은 겉보기에는 되게 조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도심 지역에서의 어떤 노숙자 문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이 모든 서로 다른 인종이 있다는 이 미국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인들 입장에서는 다운타운 쪽에 도심지 쪽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도심지를 가시면 흑인들 빈민촌이 있어요. 그걸 게토라고 하는데 그 게토는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빈민촌으로 유지가 돼서 왔잖아요. 그 게토 안에서 어떤 빈민 문제, 그 빈민 문제가 이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도 이게 계속 물려진다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범죄 문제, 마약 문제, 갱단 문제 이거는 수년 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나? 해결을 못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그 미국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를 겪어오면서 약간 우리나라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좀 분노의 사유가 되지 않았나. 도저히 이걸 보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떤 정치적인 분노, 사회적인 분노,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분노, 여러 가지 분노가
가득 차서 이것들이 점점 조금씩 이렇게 막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조금씩 산발적으로 아니면 여러 군데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살고 있던 제가 살았던 그 미국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제 학생이 있는데 다음 학기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학생이 오더니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왔대요. 지금 왜 못 가냐,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자 인터뷰를 다 취소를 시켜버려 가지고 그러면 언제쯤 그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하대이 하니까 예정이 없대요. 지금 결정된 스케줄이 아예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자 취소를 왜 하게 되었나, 대학에서의 어떤 서로 다른, 예전에는 내가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표현이 가능했고 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잘못 말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회가 좀 돼버린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번 사태도 평화적인 시위가 처음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12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토론하고. 이제 그거를 패스해버리고 주박이군, 너희들은 끝났어, 사회질서 유지, 나는 위대한 대통령 이래버리면 앞으로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느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내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름에 대한 존중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린 거야 라고, 이게 확증 편향, 내 믿음이 극단화되는, 그래서 그 극단화가 진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걸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 의사당 앞에서 막 총 들고 와서 막 자기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들마저도 극단화가 될까, 그래서 좀 되게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어떤 가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극단화되고 있는, 양분되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여력이 있는 분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몇 주 전에 워싱턴 DC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직원 2명이 총을 맞고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대사관, 워싱턴 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남성 1명, 여성 1명인데 약혼한 사이였대요. 약혼 커플이었고 조만간 이제 결혼할 사이였는데, 요즘에 가자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찬반,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자를 제발 좀 이 평화 상태로 좀 회복을 하자라고 대학 안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뭔가 좀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내가 억압을 받으면 그럼 내 의사 표현을 위해서 뭔가 극단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닐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총을 맞고 사망했던 그 대사관 직원 2명 중에 1명이 여성분이 제가 다니던 캔자스 대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캔자스 출신이에요. 캔자스 출신 사람이 졸업생이었는데, 그 캔자스 대학교를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석사 박사를 그 지도해 주신 유대인이셨는데, 그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그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주말마다 유대인 예배당을, 그 시나고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캔자스 옆에 캔자스 시티가 있는데 그쪽에 예배당을 다니셨는데, 그 여자 졸업생도 거기를 다녔던 졸업생이었는데, 근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도 그 폴란드계 출신이세요.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대학살 때 그 학살을 피해서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 이민자들, 가족들마다 그 세대를 올라가면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없는 집이 없대요. 다 그런 피해를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어떤 미움, 증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좀 이렇겠지만은 보다 더 나은 어떤 미국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또 재정립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 언젠가는 좀 제자리로 돌아와서 좀 언제나처럼 우리가 언제나 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미국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좀 잊을 수 없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문화를 6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한 학생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지고 레바논으로 정착해서 이 학생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친구였는데 미국 수업은 이제 토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너무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를 바라볼 때는 약간 그 이스라엘에서는 찬성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팔레스타인 학생 입장에서는 아닌데 내가 당했고 내 부모님이 당했던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그게 아닌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별로 좀 듣기 힘든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고요. 경청을 하고 들어줘요. 그래서 또 잊을 수 없었던 게 그 팔레스타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들은 그 땅을 뺏긴 입장이잖아요.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뺏겼는데 어떤 팔레스타인 집이든지 그 학생 말로는 어떤 팔레스타인 집을 떠날 때 열쇠를 다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그 떠났던 그 집 열쇠가 지금 있대요. 이 열쇠를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나? 언젠가는 돌아가서 그 떠났던 집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열쇠를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전히 이제 믿고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제가 알던 미국은 그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였다. 근데 지금 조금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은 왜 그런가? 너는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럼 뭐 대학교 너희들도 제재를 가하겠어? 안 돼.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그 반중 정서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중국 학생들에 대한 아까 방금 우리도 지금 힘든데 그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가 지금 많이 취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 중국 정부가 너무 웬 떡이냐라고 본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중국의 인재들을 이 상황에 중국으로 다 데리고 오면 좋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래가지고 그 유학생들 지금 다 중국으로 데려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조치를 취하면 어떤 반대 국부 상황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